이게 초등학교 때는 시작하면 되나요? 네, 예, 시작. 예. 초등학교 때는 이제 과학이 애들이 큰 부담이 없고, 보통 이제 뭐 수학 때문에 좀 고민을 하든지, 이렇게 과학은 시간에 거의 가볍게 이제, 어, 활동을 많이 하고, 실험을 많이 하고, 우리 흥미있게, 그, 흥미있는 그 실험들을 많이를 해서 조화를 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제 많은 뭐 활동들도 하면서 근데 이제 이게 아이들이 그냥 재미로 보는데 똑같이 이제 그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공존 자전 뭐 이런 거를 배우면은 이게 어디서부터 이게 왜 필요해서 배우는 건지 그리고 무슨 뭐 밀도의 어떤 그런 상관관계라든지 실험할 것들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 나오는 기본적인 개념들의 실험을 다 초등학교 때 다 하는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실험을 하는 시간이 훨씬 초등학교보다 줄어들고 그냥 이제 칠판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하고 실험을 갖다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서 그리고 이제 그래도 초등학교 때 보면 이제 과학 학원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그 과학 그런 거 뭐죠? 과학 선생님이 오셔서 뭐 실험을 계속 해주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집에서 사실 지문이나 이런 것들은 부모님이 그, 어떻게 이제 같이 이제 교재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과학 그 실험은 그 기구가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는 뭐, 과학 기구들이 다 세트로 다 이게 되면서 그 필요한 실험들을 쫙 해주는데, 문제는 그게 애가 이제 공부하고 푸는 거 아니니까 편안하게 생각하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경험적인 느낌만 있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뭐 보고서 비슷한 식으로 뭐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지금 안 들어온 거 아니에요? 네, 괜찮아요. 그런 단계로 그 실험 키트지를 근데 그게 이제 다 날아가는 거죠. 이게 정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초등의 공부의 문제점은 배우면 배우는 대로 계속 초기화가 되는 거. 그래서 수학학원 선생님들이나 이제 학원 선생님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냐 아이들이 이렇게 반복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한 게 장기 암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장기 암기가 안 되냐 장기로 하고 자꾸 이게 그러니까 항상 뒤에 거 하다 보면 앞에 거 다 잊어먹고 그래서 애들이 그 생각을 별로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들도 하다못해 애들이 이해를 잘 못하면 그냥 외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뭐 말 그대로 좀 넘어가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좀 외우고 다시 보다 보면 그게 이해가 되는데 얘네들이 외워버린 거는 오히려 더 안 보면 자기가 궁금증이 없어요. 일단 뭐는 뭐 여기 운동은 이거 공전은 뭐 지구에 태양을 갖다 지금으로 이렇게 도는 거 예를 들면 지구는 스스로 도는 거, 그러니까 그 어휘 설명대로 외워요. 외워서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자기가 또 외웠고 문제를 맞췄기 때문에 더더욱 그걸 다시 되새김을 안 해요. 해결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해결을 하고 난 거는 잘 보지 않아서 그 됐다라는 게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계속 해결이 안 된 상태를 만드는 게 진짜 공부인 것 같아요. 해결이 안 된 상태. 그러니까 이게 뭐 해결이 안 되면 계속 궁금해서 뭔가를 물어보겠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인 학습 태도인 거예요. 왜 얘기해도 끝없이,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돼서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런 질문들이 나오려면 80% 이해가 되어야지 나올 수 있는 질문이라서 질문이 없고 나는 다 알아요 하는 거는 한 반 정도 퍼센테이지 따지면은 반 이하라고 봐도 무방하고 그렇게 받아들인 지식은 지금 다 만점을 받았더라 그래도 다시 올라가서 이제 거의 그게 활용이 안 되는 거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밀도와 부피와의 관계, 그 단순한 것조차도 정말 자기가 그거를 아, 지금 이만한 공간 안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수록 밀도가 높아. 그러면 이게 완전히 이해했다는 거 그럼 어떻게 아냐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남한테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 공부에 이 내용을 알았느냐, 못 알았냐는 거는 설명을 시켜보면 돼. 네, 설명을 못한다. 이해는 했는데 설명을 못한다.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좀 있으면 얘가 지금은 그냥 앵무새처럼 따박따박 얘기를 하지만 이게 뭐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이후에 이게 다시 나올 때는 잊어버린 상태고, 물론 아예 초기 단계보다는 이 정도 해놓으면 다음에 다시 얘기하면 이제 지금 한 30분 걸렸다 그러면 그 다음번 얘기하면 한 뭐 20분, 15분 이럴 수는 있겠죠. 조금 그 이해 난이도에 따라서. 그런데 그렇게 편하게 이렇게 장착이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그 초등학교 때 배운 개념들은 굉장히 상식적인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이들은 이거를 상식적으로 일단, 그래서 제가 항상 예시를 들어줄 때 1자기 2라는 거는 너무너무 뻔하고 그냥 네가 지금 상태가 안 좋고 잊어버릴 수 없는 거지 않느냐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원의 방정식의 어떤 공식이라든지 이제 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뭐 역사적으로 너무너무 상식적인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잠깐요 생각 좀 해보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예, 예. 아침에 해가 뜬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나와지지 않으면. 근데 이 초등에서 배우는 게 거의 그런 거고, 그리고 심지어는 중등에서 배우는 것조차도 이제 그 추론 독해라든지 좀 어려운 관문에 가기 전 단계에서는 뭐예요? 전부 다, 예, 상식화. 그냥 툭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나열된 것들을 배우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초등학교 거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기 초등 거만 전부 다 기억을 하면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심지어는 어떤 공부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왜냐면 오늘 이거 해서 하시면서 보면서 초등 때 이 나왔던 개념이 정확하기만 해도 이렇게까지 어려운 지문을 얘가 이해를 할 수 있겠구나가 나와요. 그래서 5, 6학년 되면은 가끔씩 이렇게 굉장히 이제 뛰어난 애들이 그 인문학서 굉장히 어른도 보기 힘든 거를 이해도 하고 이미 그러니까 격차가 그렇게 벌어지는 거죠. 그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뭐 시험을 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수준이 가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만약에 그런 책들이 많아요. 그런 책들이 되게 인기가 많은데 5학년, 6학년 요 정도에서 인문서들을 애가 자기가 편하게 읽을 수 있으면 이제 모든 공부가 끝났고, 모든 자기 주도가 끝났고, 설령 뭐 수학적인 어떤 선행이 전혀 돼 있지 않아도 그냥 가속도가 그냥 붙는 거죠. 왜냐하면 설명 듣는 대로 이해를 하고, 이런 애들이 중학교 때 그런 얘기 들어요. 그러니까 라든지 어떤 좀 수학학을 어렵게 이제 세상의 버전으로 가르치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일반 교과를 하는 게 아니라 인베스트 말고도 다른 것도 있을 거예요. 예전에 이제 한참 과거의 어떤 그런 시험들이 올림피아드 그 수준의 그 성과를 요구를 할 때 올림피아드 강좌들이 있어요. 그 강좌를 학원에 가지 않고 그냥 자기가 듣고 그대로 가서 동상, 은상 타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만 듣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사이트들에서는 얼마나 그거를 선전을 했겠어요. 우리 여기에서 학원을 다니지 않고 네 번째 거 하고 다시는 네. 어? 잠깐만. 응. 그냥 책을 읽겠다는 사람. 아니, 선생님이 마스카페 그냥 질문을 하나만 하면은, 네, 이거 조금씩 먹히긴 했는데. 엄마가 읽어본 책이 이만큼 쌓이니까. 아, 읽으라고? 그거, 책을, 이모, 그냥, 아니, 소리
그렇게 확실한 게 법칙이라는 말이 들어갈 정도예요,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 만유 인력의 법칙, 급이 달라요. 무슨 설, 무슨 설, 무슨 설 이런 거 하는 것보다 급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태양 중심설을 역학적으로 정당화했다라는 건 이제 완전히 확실히 자리를 잡은 거죠. 아니, 그전에 이게 없다는 게 아니고 너무 뻔한데 좀 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떤 번뜩이는 아이디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살아남고 장착이 되려면 그 과정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근거를 제시하는 게 사실 이제 대학교 가서 논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공부가 사실 그걸 향해서 갖고 있는 거야. 자, 이렇다. 그러면 그전에는, 자, 이렇다. 근데 이런 근거가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이런 거를 얘가 쓸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나중에는 뭐예요? 내가 뭔가를 주제를 잡으면은 거기에 대한 근거를 다 끌어모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다못해 뭐 사각 쪽에서는 뭐 설문지를 통해서 그런 뭐 20대 애들을 이렇고 30대 그런 표본을 조사를 한다든지 어쨌든 그래프를 만들어내서 통계치를 만들어내서 뭔가를 설명해야 되고 모든 부분에서 그렇다 보니까 이 확률 통계는 기본인 거예요. 이게 문과 계열이라고 해서 수학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수학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역사도 그렇고 결국 모든 대부분이 통계치로 뭔가 표현을 해야 되고, 과학은 어떻게 실험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탐구 영역인 거죠. 이게 과학이 탐구. 그래서 실험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 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뉴턴까지 지금 역사를 달리신 거예요. 이제. 이게 굉장히 그 세월 동안에 그걸 만약에 지금 나와서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플레미 마리오스 아까 얘기하고 코페르니쿠스 잠깐 언급하고 케플러 얘기하고 지금 뉴턴까지 얘기하면 사실 어떤 과학 선생님보다 대단하다고 황쾌해 지금 뉴턴까지 그 과학사를 딱 지금 그걸 한 거예요. 간통을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뉴턴을 다 자세히 알고 있지는 않지만, 그게 어떤 식으로 연계가 돼서 뉴턴까지 이게 뉴턴의 기여도, 중요도가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게 지금 한 끼에 딱 해결이 된 거거든요. 자, 예. 16세기 말부터 중국에 본격 이입된 서양과학은 성원조가 1644년 중국의 역법을 기반으로 서양 천문학 모델과 계산법을 수용한 시연력을 공식 채택함에 따라 그 위상이 구체화되었다. 브라헤와 케플러의 천문 이론을 차례대로 수용하여 정확도를 높인 시연력이 생활 리듬으로 자리 잡았지만 중국 지식인들은 서양 과학이 중국의 지적 유산에 적절히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효율적이더라도 불온한 요소를 열었다. 이에 따라 서양 과학에 매료된 학자들도 어떤 방식으로든 서양 과학과 중국 전통 사이에 적절한 관계 맺음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제 중국스럽죠,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든 서양 과학과 중국 전통 사이에 적절한 관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매료는 됐는데 연결을 못하면 큰일 나요. 매료는 됐는데 근데 차이점이 이제 많으니까 그래서 어떤 시도를 했냐 이게 이제 두 파트의 이제 과학자들이 나오거든요. 그 17세기 웅명우와 방해지 예. 17세기 운명과 방해지 등은 중국 고대 문헌에 기록된 우주론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성리학적 기에 입각하여 실증적인 서양 과학을 재해석한 독창적 이론을 제시하였다. 후성과 금성이 태양 주위를 회전한다는 그들의 태양계 학설은 브라헤의 영향이었지만 태양의 크기에 대한 서양 천문학 이론에 의문을 제기하고 기와 빛을 결부하여 제시한 광학 이론은 그들이 창안한 것이었다. 이게 그 요약을 하자면 그냥 성리학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성리학적 기에 입각해서 실증적인 서양 과학을 재해석한 그런 이론을 제시를 했다라는 거고 그다음 왕석천이나 매문정은 예. 17세기 후반 왕석천과 매문정은 서양 과학의 영향을 받아 경험적 추론과 수학적 계산을 통해 우주 원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면서 서양 과학의 우수한 면은 모두 중국 고전에 이미 갖춰져 있던 것인데 우명우 등이 이를 깨닫지 못한 채 성리학 같은 형이상학에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매문정은 고대 문헌에 언급된 하늘이 땅이 내 모퉁이를 가릴 수 없을 것이라는 증자의 말에 땅이 둥글다라는 서양 이론과 연결하는 등 서양 과학
중국 기원론을 뒷받침하였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위에 그가 웅명호랑 방해제하고 당연히 지금 왕석철이랑 대문정 요 두 개를 이제 차이점이라 요걸 딱 나누 어쨌든 문제가 이런 식으로 다 연결돼요. 대비를 해놓은 거 얘는 이렇고 얘는 이렇다라는 게 그 선지를 이제 왔다 갔다 내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정확하게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요 입장에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당연히 이제 이 공식 입장은 이제 매문적으로 간 거죠. 이제 당연히. 그래서 중국 천문학을 중심으로 서양 천문학을 회통하려는 이제 다시 위에 천문학이 나왔었죠. 회통하려는 결국 얘 얘기를 하려고 앞에 것들이 나왔던 거죠. 매문장 입장은 18세기 초를 기점으로 중국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됐으며 제일 바람직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입장은 중국의 역대 지식 성과물을 망라한 총서인 사고 저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 총서의 편집자들은 고대부터 당시까지 쏟아진 천문 관련 문헌들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이와 같이 고대 문헌에 담긴 우주론을 재해석하고 확인하려는 경향은 19세기 중葉까지 주를 이루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다시 첫 문장을 한번 봐보세요. 자, 첫 문장 보면 이 내용들이 얼마나 절묘하게 딱딱 떨어지게 들어가 있는지 16세기 전반에 서양에서 태양 중심설을 지구 중심설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시작된 천문학 분야의 개혁은 경험주의 확산과 아까 나왔었죠, 예시? 브라이하고 뭐 코페르니쿠스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수리 과학의 발전을 통해 뉴턴 나왔었죠. 그 형이학을 뒤바꾸는 변혁이 됐죠. 근데 역학에 완전히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죠. 변혁에 이어졌다. 근데 이러한 이제 이 서양의 우주론이 전파되자 중국에서는 중국과 서양의 우주론을 회통하려는 시도가 전개되었고 그 전개된 게 아까 계속 네 명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지적 유산에 대한 관심, 아까 최종 결정된 게 뭐였어요? 중국의 기원론을 뒷받침한 이게 오히려 서양 과학이 중국 기원론을 더 뒷받침하더라. 네, 옆으로 그 성리학 같은 형이삭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 그게 다 들어가 있더라. 이미 갖춰져 있더라. 라로 이게 관심이 다시 재고되었다. 이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말이 뒤에가 이렇게 연결성을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이 말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을 사실 지금 어떤 비문 교재라든지 교과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앞에 제목이라든지 학습 목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렇게 미리 다 예고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연결시킬 수 있으면은 그게 굉장한 독해력의 시작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어려운 글도 사실은 안에 뭐 세부적으로 뭐 만류인력의 그런 내용이나 그런 걸 뜨자면 뭐 한참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이 정도 물리2에는 어떤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했지만 이런 어떤 구조에서 이렇게 어려운 내용들도 이런 그 글의 정제로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운 글을 한번 내가 이렇게 해봤다라는 게 상당히 이제 뿌듯해요. 그러니까 뭐 수학 경시 사업 못 봤지만 이런 거는 경험을 하게 해줄 수 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굉장히 뿌듯해 하더라고요. 이게 이런 것들은 그리고 어쨌든 과학사가 지금 일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되고 지금 빨리 이거 한 질문 얼른 하고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그 영상들 좀 보고 영상들을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자 먼저 읽어봐 주세요. 케플러가 살던 시대에는 아직 많은 자연의 영역에서 수학적 법칙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었다. 자연 법칙의 존재에 대한 케플러의 믿음이 얼마나 컸던지 그는 수십 년을 누구의 지지도 없이 행성 운동에 대한 수학적 법칙을 찾아내는 데 바쳤다. 그는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을 선구적으로 받아들이고 티코 브라헤의 관측실을 토대로 행성의 운동에 관한 법칙을 수립하였다. 이후 뉴턴의 만유인력의 발견은 그의 행성 운동 법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자, 요것도 첫 문장에 지금 우리 앞에서 같은 이제 배경 지식이 썼잖아요. 근데 여기 방점이 이제 케플러에 지금 준 거죠, 이거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그 케플러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뉴턴의 만류인력 발견도 어떻게 그의 행성운동 법칙이 있었기에 가능했기 때문에 그의 행성운동 법칙이 주 내용이 된다라는 게 이미 예고가 돼 있어요. 그리고 앞에 내용은 지금 좀 전에 했던 우리가 이제 지문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훨씬 더 이해가 하기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학적 법칙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죠. 이게 완전하게 수립되고 이런 거는 거의 뉴턴 시대까지 갔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러한 이제 자연 법칙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컸던지 누구도 지지도 없이 행성 운동에 대한 수학적 법칙을 찾는 데 바쳤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타원 궤도를 원이 아니라 타원이야. 이게 이 사람의 이제 업적이 그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마디로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을 아까 선구적으로 받아들이고 같은 말이잖아요. 아까 그거는 받아들이고 아까 브라에 뭐예요? 브라에는 사실 지구 중심설 내용을 했는데 관측치를 받아들였다 그랬잖아요. 관측치를 토대로 이 두 가지를 토대로 행성의 운동에 대한 법칙을 수립했다. 이 한 장의 문장으로 케플러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주.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좀 깊게는 들어가는데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그냥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그냥 그냥 빠르게 코페르니쿠스는 항성, 천구 위에서 서로의 상대 위치를 바꾸지 아니하고 별자리를 구성하는 별과 행성의 겉보기 운동을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태양과 항성들을 정지한 것으로 상정하고 자전하는 지구가 다른 행성처럼 태양 주위를 도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을 당대 소수의 지식인에게 인식시켰다. 당시에는 티코 브라해는 관측을 통해 행성의 운동에 대한 정밀한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였고, 케플러는 이 데이터를 토대로 가까스로 행성 궤도를 발견할 수 있었다. 태양 주위에서 행성들의 운동 경로를 확정하려는 케플러에게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난제는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에서 행성이 어느 때에 어떤 방향으로 보일 것이지만 알 수 있을 뿐, 실제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었다. 케플러는 먼저 지구 자체의 운동에 대해 알아내야 했지만 이것은 태양, 지구, 항성들만 있을 때에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고정된 항성들을 기준으로 하여 태양과 지구의 연결선이 항상 고정된 평면에 놓여 있다는 것을 케플러는 쉽게 알 수 있었다. 또한 항성들에 대한 태양의 겉보기 운동의 가속도는 1년을 주기로 규칙적으로 바뀌는 것이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1년 동안 어떻게 바뀌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로 유용하지 않았다.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 변화를 알아야만 지구 궤도의 실제 모형과 지구가 태양을 어떤 식으로 도는지를 알 수 있었다. 예. 이게 어쨌든 그 지구 궤도 운동을 찾는 어려운 문제에 이제 직면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타원 궤도 그 법칙을 발견하기 전까지 그 과정을 얘기를 하면서 브라의 관측치를 토대로 지금 어떻게 했다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지문에서는 이제 이게 그 고정된 이제 랜턴 있죠. 이게 불 비치는 거. 이게 그거를 이제 해서 지구 궤도를 찾는 방법을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자, 지금 이 그림, 요 부분이 이제 좀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사실 이제 이거는 거의 뭐 물리2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읽으면서 이제 요 내용을 그 영상이나 이런 데 많이 이제 아예 그걸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놔요. 이건 지금 글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 그런 것들을 보고 이 글을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이걸 따라가면서 M하고 A하고 했는데, 결국 이거 삼각비 수학적 그거 보면서 애들이, 수학에서 배웠던 게 이런 식이었네? 뭐 그렇게 하면서 과학이랑 수학의 어떤 관계성도 알게 되고, 재미있어 해요. 좋아하는 애들은. 그리고 네 번째 문단은 이제 그 케플러는 랜턴임을 어디에서 구했을까? 케플러가 주목한 거는 화성이었다라고 하면서 화성이 이게 고정된 아까 랜턴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얘기를 해요. 아까 랜턴으로 왜냐면 결국 이 모든 글은 타원 궤도의 운동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원으로 하니까 계산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타원으로 하니까 이게 원이 아니라 타원으로 궤도가 된다. 그거를 사실 거기서 우주선을 타고 가서 보지 않는 다음에서야 이걸 계산을 해낸다는 게 굉장한 거죠. 사실 이걸 축으로.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단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마지막 문단. 이렇게 이렇게 케플러가 지구의 궤도를 알게 되자 티코 브라의 관측 데이터를 통해 나머지 행성들의 궤도와 위치를 계산하는 것은 원리상 간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수학의 상태를 고려할 때 그것은 힘든 작업이었다.
이러한 계산 작업으로부터 우리에게 친숙한 케플러의 세 가지 행성 운동 법칙이 발견되었다. 즉, 케플러는 행성이 타원 궤도를 그리고 특정한 행성과 태양을 연결하는 선이 단위 시간마다 휩쓸고 지나가는 면적은 같으며 행성이 그리는 타원의 장축의 세제곱의 행성의 공전 주기의 제곱이 비례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그냥 타원 궤도 운동 세 가지 법칙이 나와요. 1법칙, 타원 궤도의 법칙. 그게 행성이 타원 궤도를 그리고 2법칙, 특정한 행성과 태양을 연결하는 선이 단위 시간마다 휩쓸고 지나가는 면적이 같으며 이게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거든요. 세 번째 법칙이 행성이 그리는 타원의 장축의 세제곱에 행성의 공전 주기 제곱에 비례한다는 사실. 이거를 뭐 파고들려고 들면 공부하는 시간 끝도 없겠지만 어쨌든 이 세 가지 행성 운동 겹치기 때문에 자 글은 어때요? 그 앞에 오히려 글보다 뒤에 글이 이게 좀 요 중간에 요거 랜턴 요 부분만 이해를 하면 복잡한 건 훨씬 덜해요 이게. 근데 타원 궤도에 나오는 것까지 과정을 그래도 나름 이렇게 그 과정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려는 게 이런 것들 보면 아까 뉴턴도 보면 이게 우리가 보면 사고에서 그냥 만류력 가볍게 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뉴턴 쪽의 어떤 그런 책들을 이렇게 보면 얘가 이제 그런 과학적인 그런 부분에서 얘가 주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주식을 했는데 주식을 하려면 뭐예요? 정보를 많이 알아야 되죠. 그래서 과학책보다도 여행책이라든지 이런 데이터 분석책 있죠. 그러니까 이 신대륙에서 이 탐험선들이 어떻게 오고 노예들의 어떤 분포도 뭐지 노예들 그런 세계 정세요. 요즘 그 주식 동향을 아는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공부를 했대요. 당장 돈이 걸렸잖아요. 예. 왜냐면 얘도 이제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어느 지식인들은 그 지식이 정보가 바로 돈이 되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책을 통해서 아니면 그런 이 소식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계속 그쪽 동향을 야 저쪽 그 거리 그 당시는 이제 바로 뭐 지금처럼 뉴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름아름 그런 상인들이라든지 이런 말들을 듣고 그리고 그 기록된 책들 그리고 지금 나가서 뭐 노예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봐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어떤 과학적 지식가에서 여기서는 이렇대? 시간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저쪽에서도 그렇대? 이런 것들이 뭐 연결이 돼가지고 본인의 어떤 그런 이런 그 과학적인 어떤 업적을 날리는데 근본적인 도움이 됐다고 그래요. 여행서 중에 보면은 그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이제 유럽 역사라든지 이렇게 보면 그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총칼 들고 싸우기만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군단을 데리고 갔다고 하거든요. 식물 채집자. 항상 그쪽에 가면은 과학자들 동단에서 그 지형의 뭐 작물 상황, 뭐 그런 것들 있죠. 그걸 다 조사하는 학자들을 다 데리고 갔다 그랬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하면 그냥 싸우고 죽이는 것만 하지만 어쨌든 새로운 지역에 탐험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사업적으로 새로운 이제 자기가 돈을 벌러 간 거잖아요, 일종의. 예, 예, 돈 될 만한 거. 그리고 그렇게 힘든 걸 이끌고 그렇게 힘든 고향을 떠나서 하는 그 욕망이 뭐냐면 돈을 벌겠다라는 거죠. 일확천금을 해서 새로운, 그리고 거기서 내가 일반 평민이라도 거기서 무공을 세우고 그걸 가지고 오면 내가 어마어마한 그걸 갖출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인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거 아니면 그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가기 힘들죠. 왕이 가자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왕은 마땅히 전쟁지에서 습득한 거는 본인이 가지는 걸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그 전쟁을 또 따라갈 수 있었어요.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었대요. 갑옷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돈을 꽂대요. 그 돈을 꽂주는 이게 또 은행의 어떤 기원이나 이런 거랑도 연결이 되는 거죠.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따갖고 오면 너 갚아줄게. 근데 거기서 뭐예요? 이자를 택하겠죠. 이자인데 이 이자가 지금 수준의 이자가 아니에요. 하루가 다르게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얘가 돌아올 때쯤 되면 예를 들면 10원 빌면 100원 빌리면 그게 수백만 원에 되어 있는 엄청난 이자율이었대요. 그래서 더 포악스럽게 많은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빛에 몰리는 사람들의 그 심리가 있죠. 그거가 그 지금 전쟁 때 나왔던 그 많은 장군들과 병사들의 상태를 하면 어떻게 그렇게 인간이 잔인해질 수 있을까? 잔인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가 다르게 지금 빛이 올라가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하루가 다르게 여기를 반드시 이겨야 되고 반드시 다 죽여가지고 이걸 갖고 갈 빚을 갖고 내가 그걸 갚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살인적인 이자가 혹독한 전쟁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어. 보면은. 그 인간의 욕망에 돈의 굴레라는 게 사람의 빛이 몰리면 뭐 무슨 짓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그 극한 상황들의 그 십자군 전쟁도 시작해서 그게 굉장히 문제가 돼서 여러 차례 그런 것들이 됐는데 그게 이제 그 드라마의 뭐죠? 왕자의 게임인가? 예. 거기서도 그게 언급이 나와요. 이게 빌려주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전쟁을 할 때 거기서 이제 돈을 빌리고 그 돈을 가지고 그러면 그 돈을 가진 애들이 또 전쟁을 조장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전쟁 원리랑 상당히 비슷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 드라마에 했던 게 중세에 그냥 막연했던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디테일하게 그 과정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감 있게 나오고 뭐 어떤 스토리도 재밌게 나와서 거기 보면은 그 각 지역의 어떤 특성들이 나오고 북부지방의 특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는 전쟁은 안 하지만 돈이 많아서 상을 많이 한다라든지 그런 가문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미니 예,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과학적인 궤적도 인간사의 어떤 그런 모든 그런 역사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 그 다음에 어떤 경제적인 부분, 사회 경제적인 부분에서 연결이 돼서 나왔다라는 게 애들이 알면서 이게 굉장히 통합적으로 가고 제가 이제 얘기하려는 지금 책 내용은 끝났어요. 이런 그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그 통합과학을 배웠는데 이 통합과학이 수능 과목으로 된다는 거잖아요. 고1 때. 그럼 고2 때는 그럼 수능 과목이 안 나오는 거냐? 그거는 또 내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온전하게 수능만 보고 대학을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같이 섞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근데 그런 것들은 훨씬 더 이제 조금 퍼센테이지도 줄어들었고 1등급에서 4등급까지 같은 1등급으로 쳐주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제 마음 놓고 아까 논술형으로 아까 그런 과정을 정확하게 쓰는 어떤 보고서 형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깊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수능 과목으로 딱 연계되면 역시나 또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뒤에 뭐 물리환이나 투는 뭐예요? 그냥 내신의 어떤 결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습 과정 중에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고 그게 또 외면할 수 없게 이미 30% 이상 그러니까 학교에 따라서 50대 50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떤 학교에 대해서는 이 이수 과목에 대한 그런 뭐 물리완의 어떤 이수나 그 내신이 그 수능 과목 통합과학을 보는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하게 반영률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연결된 과목이라든 그러면 걔가 충분히 이제 더 그런 부분을 깊게 이제 공부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방향이 되는데 여기서 이 통합과학의 특징이 뭐냐면 별로 제가 이제 좀 이따가 보낼 건데 보면 각 단원별로 이제 물화생지가 한 단원에 다 섞여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스토리가 연결이 돼 있어. 예를 들면 그냥 이때까지는 중학교 때는 그냥 원자 주기성하면 여기 단원이 따로 딱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규칙성이랑 결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주 역사부터 시작해요. 우주 역사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원소 주기성이 나오냐 그게 스토리가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첫 번째 초기 우주에서 만들어진 원소를 얘기하면서 스펙트럼 얘기 나오는데 이게 스펙트럼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어떤 종류들을 알 수 있으려면 그걸 하려면 스펙트럼이 필요하고 어쨌든 자 이게 우주에서 이런 물질이 있었어. 폭발을 해서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었는데 지구는 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야? 그러면 철이 나올 때까지 그 과정을 쫙 나와요. 철이 나올 때까지 그 우주의 역사에서 계속 핵폭발이 나오고 계속 적어도 그 단계를 거치면서 드디어 그 물질이 철이 나오면서 거기서 그 원소들의 내용들, 별의 진화 원소 생성이 나오고 그다음에 원소의 주기성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또 어떻게 결합을 했어? 뭐 이런 식으로 결국 그러니까 지구 쪽으로 일단 끌어들이고 지구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자연의 구성 물질이라고 돼 있죠. 아까 자 여기서 지구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지구 어떻게 뭘로 만들었는지 복가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지구각 부분이에요. 그러면 자 지구의 지각이나 이런 지구 물질들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그럼 생명체는 어떻게 만들어졌지라고 또 나오는 거예요. 그 생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거 만들면 어떻게 되지? 신소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반도체랑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자, 이게 2부에 되면 2학기 때 시스템과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이 돼? 이때 이제 물리적으로 중력하고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그런 중력이라든지 밀도, 부피, 그런 모든 개념들, 중학교 개념들은 굉장히 1 더하기 1은 2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미 그거를 기본으로 깔고 거기서 더 나가는 개념들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이게 어쨌든 지금 뭐예요? 물화생지가 다 연계가 돼 있으면서 역사적인 어떤 스토리도 같이 연계가 돼 있어요, 이게. 그럼 이거를 이제 수능 과목으로 하면 사람들, 아, 이 정도 가지고 어떻게 과학을 변별해? 과학에 너무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니냐 했지만, 여기서 지금 학교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학력이 좀 높은 자사고라든지 특목고 애들이 여기 보면 딱 교과 수준으로 안 내요. 여기서 물화생지로 나눠진다 했죠. 거기서 조금 더 심화를 해요. 심화를 하면 바로 물리원, 물리2, 생물원. 그래서 애들이 그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어렵게 내면 네 과목 공부하는 기분이 든다고 그래요. 네 과목 분량이 돼요. 네 과목 분량. 분야별로 다 깊게까지 가야 돼. 딱 교과서, 그러니까 이게 학력이 좀 어렵게 내는 지역은. 그래서 그 부담감이 엄청난 거예요. 단위수도 높고. 그게 3단위를 해도 4단위를, 이게 3, 4단위 학교에서 재량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4단위까지 시켜버리면은 그게 수학 단위수하고 똑같아요. 그런데다 과학은 실험이 있어요. 1단위, 5단위예요. 그렇게 되면. 수학이 4단위인데. 그러니까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는 그 내신 평점이 상당히 중요하게 돼버린 거죠. 지금도. 그렇게 돼서 예전하고 이제, 예전에는 과학 같은 그 국영수 위주로 계속 하다가 뭐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때 과학을 해도 됩니다가 10년 전에 얘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급기야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새로운 수능에 이제 중학교 때부터 통합사회 그 이야기가 막 나와요. 그쵸? 그러면서 그거 안 해놓으면 안 된다. 이게 한마디로 선행할 게 더 생긴 거야,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게 유도를 해버려요. 근데 가만히 보면 사실 이게 그런 식으로 연계되고 그 교과나 이걸 따라하면 그렇게 그 따로 다니다가 애가 공부할 시간이 안 생기고 이런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필요한 걸 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필요한 부분 다녀야 되니까 자꾸 분리를 어거지로 시켜다 보니까 로미오는 여기서 배우고 줄리엣은 여기서 배우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애들이.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딱 봐서 국어 점수는 좀 나왔으니까 국어 쉽게 나와서 뭐 영어가 요번에 안 나왔네 그럼 영어 학원 보내고 그러니까 점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뒤죽박죽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난이도라든지 이게 얘가 어느 게 문제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되니까 이런 거라는 거라든지 그다음 그래서 제가 그 기준을 그 사회나 뭐 이런 과목들이 그냥 혼자 특히 이제 역사 과목이라든지 사회 과목을 그냥 혼자 그렇게 오래 공부하지 않고 학교 수업을 잘 들은 상태에서 60점 이상이 나와주지 않으면 기본 독해력에서 문제가 된 거라고. 그러면 수학 얘 90점 받았는데 영어도 90점 받았는데 학원에서 한 달 내도록 내신 그것만 했잖아요. 그래서 나온 점수라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볍게 내가 공부를 했는데 역사 만점도 받고 사회도 만점도 받고 국어도 한 90점 받았는데 영어는 한 80점, 뭐 수학은 70점 이런 애는 오히려 점수 올라갈 가망성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공부를 그럴 수도 있어요. 완전히 역사나 사회나 그 몰빵을 해가지고 그걸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렇게 해서 나온 점수는 또 달라요. 이게 비슷하게 그냥 대충 수업만 들었는데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얘가 수학적으로 안 한 거죠. 싫어해서. 트라우마에서 내가 시키면 할 수 있는 애인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만 보내주면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 따로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좀 높은 점수 나왔다면 아주 기본기는 안 돼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알아는 듣는다는 거죠. 그런데 영어 수학이 굉장히 잘 나오고 이랬는데 국어가 뭐 60점.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또 6, 70점인데 문법이 거의 대부분으로 나왔어. 그럼 그 문법이 조금 이제 국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뭔가 그쪽에서 아이가 싫어서 문법 하기 싫어서 야 완전 접어버리면 점수가 적게 나올 때 그러니까 이런 경우의 수를 다 똑같이 생각을 해봐서 내 상태를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일단은 기본적인 그 하고 저기 영상을 조금 그걸
일이 끝나는 거니까. 내년 저기, 제가 아까 그 영상 얘기를 했을 때, 뭐죠? 지구의 자전거 공전. 이거, 예, 지구의 자전거 공전. 지구의 자전거 공전. 네 번째 거. 네. 흔하면 되나요? 소리도. 가볼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 개념은 초등 때 인류의 고향인 지구는 네, 이렇게 같은 개념이라도 쉽게 설명한 것들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그거를 좀, 사전은 자전축을 중심으로 한 바퀴씩 도는 것으로 현재 그림을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약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도는 건데, 자전이. 쪽은 낮이 되고 반대쪽은 밤이 되며 그리고 약간 기울어지게 도는 게, 이게 눈으로 보여져요, 이렇게. 꼽히는 것이죠. 근데 계속 바꿔야 되는데. 지구의 네. 공전은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도는 것으로 요걸 눈으로 익혀주고 이 글을 보게 되면, 아, 이해가 더. 때문에 계절의 왜냐면 너무 변화가 글로만 봐서 상상을 하게 되면 얘가 실증을 내는 거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다 싫어해요. 안 볼라 그래요. 나타나는데요. 네. 지구는 이 하루보다 약 4분 더 짧은 23시간 56분을 주기로 자전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개념들을 안 상태에서 뭐 그래도 천동설 얘기도 하고 주동설 얘기를 해야지 뭐 이게 지구가 자전한 동시에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이게 초등학교 때 계속 한 학기에 걸쳐서 이게 계속 나올 거예요. 약 뭐 4분 정도 몇 되는 학년인지 모르겠지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외워요. 암기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지구가 타는 이러면 다 이러면 나 이렇게 되면 이제 다 날아가는 거예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어느 지역일 때 이게 밤이냐 낮이냐 이게 외우지 않아도 이해를 하면 얼마든지 네. 이거 다음 거. 네. 얘를 미도 경도 이런 것도 다. 그다음 중력 발전의 통합과 여기 그 다음 거요. 만류인력의 법칙. 잠깐 이거는 조금만 볼 거예요. 이거 그 다음 거요. 아, 예, 예. 이거요. 자, 이건 통합과학 내용이거든요. 통합과학에 좀 이렇게 쉽게 된 것들이 원리비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뉴턴의 중력 법칙과 중력의 특징을 알아보고 지구계에서 중력에 의해 일어나는 중력 현상의 예시를 볼게요. 아인슈타인은 사실 뉴턴을 잘한 아인슈타인은 시공간이 휘어져서 그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여러분, 이 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유명한 아이작 뉴턴이에요. 뉴턴에 관한 키워드를 보면요. 뉴턴은 유명한 물리학자이자 수학자였고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왜 실질적인 수학자인지 아까 수학 능력이 법칙 많은 그게 기억의 이해가 되는 법칙과 거죠. 뉴턴은 세 가지 운동 법칙을 발견하였고 미적분학의 발전에도 기여했으며 빛의 스펙트럼에 거의 관한 얘네들의 이론을 더욱 교과서에 발달시키기도 했어요. 상당한 지분을 또한 차지하겠죠. 실용적인 뉴턴식 반사 망원경을 제작하기도 상당한 이론은 얼마 지난 없잖아요. 시기 깊었으며 평생 거의 뉴턴으로 복식으로 다 뉴턴에서 살았답니다. 시작해서 뉴턴으로 이런 끝나. 뉴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꼽히기도 예.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학습할 건 뉴턴이 발표한 만유인력의 법칙이에요. 근데 여기 학습에서는 이제 여기를 이제 깊게 들어가는 1695년 뉴턴은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흑사병이 유행하게 되자 대학교가 문을 닫고 뉴턴은 어쩔 수 없이 2년 동안 고향에 내려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기회가 되어 이 기간 동안 대부분의 중요한 발견들을 하게 되죠. 항상 좀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어느 날 나무에서 사과가 땅으로 떨어진 것을 본 뉴턴은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이 존재한다고 생각했고 이 생각을 발전시켜 달은 왜 지구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림을 볼게요. 중력 나무에 얘기가 달린 사과들은 이렇게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지구를 사실 향해 글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리고 과학은 그때 영상을 지구가 굉장히 잘 사과를 활용을 해야 돼요. 힘을 중력이라고 하죠. 심지어는
높이에 살짝 상관없이 멈추면서 물체들이 모두 지구 표면으로 한 번에 혼자 그냥 떨어지려면 던져서 보게 하는 게 달 아니라 역시 지구를 중간중간에 향해 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달은 지구 주변을 안정적으로 돌고 있죠. 왜냐면 얘가 장기 달은 상하와 지식으로 갈 무엇이 때까지 그 다르기에 이해도를 지구로 요한다고 떨어지지 하면 그렇게 않을까요? 뭐 달은 스피드로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약 38만 4,400km로 매우 멀죠.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지구의 중력이 보다 약하게 작용합니다. 뉴턴은 이렇게 중력이 지구와 물체 사이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서 줄어든다는 결론을 얻습니다. 중력이 작용하는 자, 거리가 여기서 멀어질수록 이게 애들이 이제 수학적으로 약간 중력의 뭐지? 거리가 이러면 이제 딱 작아지는 멈추고 이게 왜 거리의 제곱이지? 뉴턴은 또한 이게 이제 이 초등이랑 중력이라는 중등의 이제 힘이 수학적인 부분이 사실은 이게 질량을 돼 가진 있으면 모든 문제가 없이 물체 넘어가는 거예요. 사이에 너무 당연하게. 작용하며 두 수학에서 물체 이제 딱 사이에 걸린다 이러면 뭐. 서로 당기는 이 근데 힘의 걸린다 크기가 해도 두 그래도 어떤 물체의 이런 아까 질량의 국어적으 크기에 식으로 아 비례하고 이렇게 얘가 이렇게 거리의 했다 제곱을 이런 과학사 쪽으로만 비례한다는 것을 알아줘도 수학적으로 음. 밝혀냅니다. 이것을 공식으로 표현하면 힘 F는 R 제곱분의 G 뭐 이런 식으로 F가 어쨌든 이거는 되겠죠. 고등학교 그거니까 이게 요 다음 거 문에 나와 있듯이 F는 이쪽 M은 질량, 이거 다 R은 드시고 가셔야 돼요. 거리고요. 상수로 중력, 어머 이쪽부터 제가 어제 밤새 구운 거기 때문에 하나 더 추가하고 마지막 네. 이거 하는데 어 정도? 네네네 그리고 아까 그 타운 개도 잠깐 이렇게 감상을 하면서 드세요. 그냥 어차피 뭐 이걸 지금 만약에 타운 궤도를 다 설명하면은 지금 거기 그 대학 경단에 이제 서식하게 이걸 완벽하게 이해한다면 네. 드시면서 그냥 여러분은 우리가 사는 태양계에 대해 이게 그림이 나오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설명을 해줘서 아까 그 표가 태양이 나와요. 중심에 있고 그 주위를 8개의 행성이 원을 그리며 회전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봐야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성들은 완벽한 원이 아닌 타원을 그리며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죠. 그리고 그 타원의 초점에는 태양이 있습니다. 이렇듯 행성의 운동에는 신기한 아까 법칙이 봤던 몇 거 가지 나오죠? 있습니다. 바로 케플러가 발표한 행성의 공전에 대한 법칙, 케플러 법칙입니다. 네, 둘러 못 봐도 좀 행성은 타원의 궤도로 중학교는 이제 공전하며 이걸 보면 이때 타원의 그 조금은 초점 중 한 곳에 항성이 위치합니다. 태양계에서는 지구가 타원의 궤도로 이런 공전하며 것들 때문에 수학을 그 공부하는 초점 중 거예요. 한 사실은 곳에 태양이 위치하죠. 삼각비 나오잖아요. 삼각비. 타원은 찌그러진 형태이기 때문에 왜 배우는지 행성에서 이런 게 먼 나오는 곳과 거야. 가까운 곳이 거리도 다 존재합니다. 챙겨놓고 이런 게 얼마나 이때 활용되는 게 너무 행성에서 많아요. 먼 점을 삼각비. 원일점, 가까운 점을 근일점이라고 합니다. 미적분으로 다 지구의 계산하고. 경우 1월의 근일점, 7월의 원일점을 위치하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근데 겨울인 1월에 정말 지구가 이게 태양에 내가 가까이 배우는 있고 수학이라든지 반대로 이런 물질도 여름인 이게 7월에 되는 멀리 애들은 있습니다. 실력 공부를 사실 그렇게 계절은 지구와 태양 사이의 싫어하지 거리가 않아요. 아닌 지구 자전축이 아는 기울어진 데에 문제들이나 뭐 이런 영향을 애들 받습니다. 당연히 이런 것 때문에 달려드는 이 때문에 지구 그러니까 남반구에 있는 재밌어요. 나라는 지구 북반구에 있는 우리와 계절이 반대이죠. 전 때문에. 타원 궤도의 법칙에서 복잡한 거, 복잡한 거. 타원 궤도의 중심 왜 뉴턴이 A, 태어나서 타원 궤도의 긴 반지름 그러니까 B는 뭐 타원 궤도의 한끼도 짧은 죽었어야 반지름을 되고 나타냅니다. X 프라임은 허초점을 나타냅니다. 궤도 이심률은 행성이 운동하는 궤도가 완벽한 원에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쟤도 값입니다. 20년 해가지고 이심률이 이 루트하고 이거 0이면 모래수 이거 이상이 중학교 3학년 때 무리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심률은 이렇게 그냥 이걸 알아들어. 이게 물리투거든요. 이는 행성이 가진 에너지 물투예요. L은 응. 행성이 가진 이심률, 각 운동량의 얘는 크기 봐요. 이게 하나가 만류형 상수, 질량, 뭐예요. 과학 수학하고 다 알아야 되죠. 질량과 안 그러면 물리 개념이 안 돼. 그래서 물리, 과학은 환산 질량을 수학이 나타냅니다. 베이스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거든요. 항성과 행성을 연결하는 이게- 전분이 같은 시간 동안 휩쓸고 지나가는 반장은 아까 이거를 이제 좀
이 막강한 그림으로 애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운동 스타일을 가장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운동이 영상들도 아니고 많은데 위치에 찾아보면 따라서 아예 수준에 따라서 야 요 정도는 아니고 태양에 요 가까울수록 그다음에 앞에 속도가 거 빠르고 그 뒤에 태양에서 뭐 있죠? 멀어질수록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렇다면 제일 앞에 지구가 근일점을 위치한 1월에 지구의 공전 요거.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어. 것이죠. 가장 신기한 점은 같은 시간 동안 점을 면적이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신비와 미지의 세계 우주. 그 끝이 이거 보이지 케플러 않는 공시 아까 타원계도 허리 좀 키우고 눌러졌나 봐요. 누구보다 빠르게 찾아갈 수 있는 곳 우주 체험관입니다. 케플러 법칙에 숨어 있는 들어서자마자 수학. 우주 여행이 야, 시작됩니다. 응. 다양한 그림 중 눈여겨봐야 할 이것. 행성의 중심에 태양이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체계를 만든 폴란드의 천문학자 이 코페르니쿠스는 지문 하나 가지고 지구가 태양을 할 수 있는 것도 중심으로 되게 회전 많아요. 운동을 어려워. 한다는 지동설을 주장했는데요. 이 지동설을 수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독일의 천문학자 케플러입니다. 그는 우주의 행성 이걸 좀 운동을 더 갖다 드릴까요? 케플러의 세 가지 법칙으로 정리했는데요. 이게 첫 번째 법칙. 모든 행성은 태양을 요거 중심으로 하나 타원 궤도를 그리며 움직인다는 법칙입니다. 여기에 수학이 있습니다. 바로 타원. 두 개의 초점에서 된 거리의 합이 언제나 일정한 점의 자치를 타원이라고 하는데요. 타원 궤도를 움직이는 행성의 앞에 모습을 브라에 보여주기 위해 데이터가 있었다고 제작진이 했잖아요. 나섰습니다. 타원의 초점 그 지기를 데이터. 앞쪽으로 그러니까 두 개를 충족을 해서 그걸 근데 그 사람이 이동을 맞는 얘기만 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거기서 특별한 부분을 파악해서 타원의 초점을 내가 지금 일러 선을 그리면 앞으로 궤도 아까 뉴턴도 그렇게 다 여러 가지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거리가 시작을 계속 했잖아요. 크는 걸 앞으로 애들이 보여주는데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이것이 거예요. 궤도 법칙입니다. 특히나 이제 두 번째 대학교 가지고 법칙은 태양과 행성을 잇는 직선을 보면은 다 데이터에서 분석해낸 능력으로 맞벌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도 많은 판례를 얼마나 정확하게 해. 그러니까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어떻게든 그 판례를 찾아가지고 그걸로 해서 근거를 들여미어야 판사한테 자기 승소를 받아내잖아. 훑고 지나가는 두 부채꼴 모양의 넓이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드라마는 마치 법칙. 말솜씨로 이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거의 선수로 끝나죠. 밑으로 선수로 끝나요. 그렇게 말 안 잘해도 돼요. 운동 주기의 제곱은 타원이 솔직히. 가장 깊은 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진짜 겁니다. AI가 있잖아. AI가 더 예를 빠르게 들어 한 행성이 해야 되니까 이렇게 도는 시간이 속도가 빨라져서 노동 강도가 가장 떨어지는 깊은 지름은 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대신 케플러의 이제 세 가지 그런 법칙은 돈이 될 뉴턴이 만한 만유인의 어떤 법칙을 사건이나 발견한 이런 데 것들이 얼마나 이제 비추는데요. 이런 게 바로 잡아내고 수학의 힘이겠죠. 거기서 딸려드린 거죠. 응. 오늘의 그죠? 5분 인물 케플러 아니 뭐 요하네스 아까 이거를 케플러입니다. 아까 이게 약간 솔톤이랑 아까 아저씨가 우울했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요 뒤에 거, 요 다음 거, 요 다음 거. 요 다음 거요? 예, 밑에 있는 거 링크 얘기. 예. 밑에 뭐 있지 않아요? 이건가요? 아, 예. 이런 식으로 된 것도 있어요. 이거는 지금 뭐 내용을 다 공부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봐요. 이거는 그림이 아니라 수식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 이런 거는 흔하게. 이렇게 이제 직접 사람 안 나오고. 아니, 물리 투예요. 그러니까 저 훨씬 쉬운 거잖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광명의 물리세계, 물리학 투편. 자, 오늘의 주제는 그러니까 자기가 이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찾아내고 해보도록 자료를 하겠습니다. 하는 능력이 자, 상당히 케플러 필요해요. 법칙입니다. 이게. 자, 케플러 법칙도 사실은 뉴턴의 영상이나 이런 거 운동 활용을 해줘야 되는데 1법칙, 애들이 이제 2법칙, 노는 쪽으로만 활용을 해서 3법칙인데요. 그렇지. 우리가 1법칙부터 어차피 이제 한번 올라가면 차분하게 모든 한번 자료를 보면서 자기가 이렇게 예를 찾아내야 들어보도록 되거든요. 하겠습니다. 자, 버리고 먼저 버리고. 케플러 제1법칙. 그러려면 이제 영어, 그러니까 영어 자료가 훨씬 많으니까 영어 능력이 필요한 거고. 궤도의 법칙인데요. 좋은 자, 자료를 옛날에 취합하고 사람들은 뭐 AIA 지구가 이런 중심이고 거 지구 중위를 이런 태양이 거 돈다라는 쓰려고 해도 바로 천동설을 믿고 있었어요. 얼마나 이제 그리고 그 수많은 자료에 조건을 잘 넣느냐에 따라서 천동설은 좋은 옳지 자료를 않다. 받아요. 태양이 근데 이게 중심이 뭐야 이렇게 되고 물어가지고는 태양이 중심이 되고 태양 좋은 자료를 못 주위를 받아. 지구가 이렇게 돈다라는
돈다라는 이론. 그러니까 무슨 내가 이론이죠? 쓴 바로 검색어라든지 검색어 지동설을, 수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자료를 받아요. 지동설이 이제 바로 과학의 이론에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면 아, 이게 정착을 하게 얘네들이 됩니다. 이제 필요한 능력이 자, 뭔지가 이제 하지만 그 감이 당시 잡히는 종교계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영향력이 컸고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시야가 인간을 사랑하사 훨씬 아까 제가 비록 천문관에서 이렇게 초동설이 보는 게 아닌 고전적인 비록 방법이고 기동설로 한 발짝 그렇지만 물러나게 사실은 되었지만 그런 식으로 봐줘야 하나님이 되고 세상에서 연계성으로 가장 앞에서 완벽한 나오게 이렇게 조력인 나오네. 원궤도를 돈다라고 딱 떨어져 원궤도를 애들이 통해 지구를 딱 만들어 이게 그대로 놨다라고 딱 떨어져서 주장을 했는데 뭐예요? 이 손쉽게 맞출 때 희열 느끼는 애들 있죠. 지문을 볼 때 근데 원궤도를 도는 게 아닌 써도 바로 되지 않아요? 살짝 찌그러진 굉장히 마지막 것만 불안정한 하나 도형의 보여주세요. 타원궤도를 돈다라고 세번 주장했던 사람이다. 다음 거. 위에 네. 거? 지문을 딱 볼 때 네. 퍼즐 맞춰지는 것 같다. 아, 없어요? 그- 예. 그래서 우리 애들이 왜 드라마나 미드에 그게 열광을 하는 게 앞에 나왔고 뒤에 나왔고 잠깐 나왔던 그런 단서들이나 이런 게 뒤에 그게 딱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연계가 되면서 할 때 아이들이 우와 저거 그때부터 뭐 얘가 그냥 지나갔던 그 감동 그게 그냥 그게 아니었어. 얘가 지나가면서 살짝 누구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 결국 그 사건의 어떤 해결에 연계가 돼. 이러면서 엄청 몰입도가 강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말도 못하게. 게임도 그렇게 굉장히 연계가 돼 있어요. 내가 했던 게. 그리고 뭐 그 무기를 쓰면서 확연하게 내가 돈을 주고 그 아이템을 사. 그게 아이언맨이 슈트를 하는데 최고 슈트를 입고 내가 세계에서 나가는 그런 기분이기 때문에 아이템이 이게 100원짜리랑 1000원짜리랑 확연하게 다르게 해놓을 거 아니에요. 안 살 수가 없죠, 이게. 모양이나. 아무리 가상세계라고 부모님이 얘기를 해도 너무 결과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공부해서 그 방법을 느끼려면 이게 거기 그렇게까지 데리고 갈 때까지가 시간이 걸리고 사실 부모님 스스로가 사실 그런 게 안 느껴지면 정말 힘들어요. 어떤 분야에서도 내가 재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재밌는, 그래야 그게 말에 파워가 있고 내가 가르치지 않아도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나는 모르겠고 나는 그냥 억지로 대학 가기 위해서 했고 그냥 그렇게 했다고 하면 똑같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애들은 똑같이 좋은 얘기를 어디서 들어서 얘기를 해도 애들은 귀퉁으로 안 들어요. 너무 잘 알아요, 이게. 엄마한테 그 재미가 안 느껴지거든. 그렇게 재밌는 거 엄마가 좀 하죠. 그러니까 저분은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걸 해서, 아, 진짜 아까 그 직접 풀어보셔서 애들 심정을 느꼈다는 것처럼, 아, 지문이 이렇게 보면 얘가 이런 게 들어오구나. 처음 보는 지문이 이렇게 어려운 지문도 그러면은 애도 이제 이걸 느끼면 애가 중요한 게 뭐 지금 어떤 능력이 얘한테 지금 더 중요하다는 게 되면서 정리가 돼요. 얘한테 지금 뭘 시켜야 될지 그리고 똑같이 수학 문제를 해도 내가 그 그 선생님처럼 가르칠 수는 없어도 얘가 어떤 실수를 하는 게 너무 잘 보이는데 그게 굉장히 비싼 선생님, 그 수업료가 비싼 선생님의 이상의 눈이에요. 그거를 그 수학 선생님이면 다 알 것 같아도 생각보다 몰라요. 그 나이 연령이나 이런 거 생각해서 그쪽으로 전문가에서 이렇게는 하지만 얘가 이걸 왜 못 풀고 왜 이런 실수를 하는 게 하나같이 그냥 개념이 약해요. 문제풀이를 많이 안 해서 그래요. 이렇게 이제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얘가 맨날 이거랑 바꿔서 쓴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거를 잔상효과로 이거 앞에 지문이 주어 서술어죠.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건데 A가 이렇게 된다는데 B가 이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독해를 해버린다든지 그러면서 문제를 잘못 푸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말이 함수의 값을 어떻게 하라는 건데 그 함수 그게 모르는 거죠. 그 전환되는 게. 그래서 개념은 다 알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선생님도 말이 안 되니까 그냥 문제 유형을 자꾸 풀어서 이런 유형은 이렇게 풀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외우는 게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왜냐면 애들이 보통 이렇게 그 선생님 말이 무리는 아닌 게 유형을 하다 보면 터득이 되거든요. 아, 이런 건 이렇구나라고 터득이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가 있어요. 생각 없이 하면. 사실은 풀다가 터득이 돼요. 대부분 경우. 그래서 선생님들이 풀다 보면 많은 걸 해결이 된다. 사실은 독해도 이런 방법을 처음부터 딱 이렇게 봐야 돼 보다도 그냥 네가 정독을 하고 읽고 한 3번 정도 읽으면 한 번 읽은 것보다 3번 읽을 때 보이는 게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서 읽히면 거의 문제를 해결해.
한 번 더 읽지 않아서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딱 한 번 더 읽고 아니면 한 번도 안 읽고 설명을 바로 들으려고 해요. 그러면 잘 만들어진 설명을 딱 듣잖아요. 얘가 독해를 할 기회가 계속 없어져. 친절한 설명은 독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얘가 읽지 않아도 교과서를 누가 정리를 해줘. 얘가 읽지 않아도 그걸 다 설명해줘. 사실은 그 설명해주는 게 아까 접근할 때 전초전인 거예요. 네가 이 글을 바로 읽으면 어려울 것 같고 밀어낼 것 같으니까 이 설명을 듣고 이걸 보면 더 잘 보일 거야. 근데 듣고 해결이 되면 애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갈 때랑 다르거든요. 당연히 해결됐는데 왜 보냐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해결이 된다는 게 사실 제가 처음에 지금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게 해결이 된다는 게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게 해결이 안 돼서 계속 의문점을 가지면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서 그러다 보면 독해력이 늦는데 예 해결을 딱 됐다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너무 설명 잘해줬으니까 이제 뭐 알 것 같다는 게 얘는 이제 시작점인데 거의 끝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그게 세월이 매일 세월이 흐른다고 보세요. 엄청난 차이가 나서 같은 6학년인데도 예를 들면 그게 꼭 두뇌 차이라기보다도 그런 독해력을 가지는 그게 되는 거야. 한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근데 그게 시점이 초6보다 중3 때 사실 더 좋은 게 이미 중학교 때 1, 2, 3학년 때 많은 걸 배우잖아요. 많은 과목. 많은 과목을 보면서 날개를 달아요. 왜냐하면 그 분야 지식을 배우잖아요. 배경 지식들. 사회 분야가 얼마나 많이 사회 단원을 보세요. 그 사회 1을 보면 법조, 뭐 경제조, 뭐 지리조, 분야별로 다 나와요. 그런 개념들이. 사회2는 또 어려운 개념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내신 때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한 상태에서 그런 어떤 그 독해를 한다든지 이럴 때 그게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파워력이라서 초6 때의 어떤 잘하는 그런 수준이랑 중3 때 잘 되는 수준이랑은 비교가 안 되죠. 여기서 이제 고등 때 가서 이제 결과물을 내는 거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이제 조금 이제 초등 지금이니까 뭐가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생각을 계속 요하는 게 뭘까. 그래서 제가 그 수학 문제, 어려운 문제나 이런 걸 노출을 좀 시켜라. 절대로 야단치지 말고 그 과정을 다 빼먹지 말고 다 설명할 게 적은 숫자라도 그렇게 하고 조금 그걸 보고 하면 그 개수를 더 줄이고 수학 문제를 하고 이 반드시 그냥 생각 없이 풀게 하지 말고 항상 개념을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처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일 좋기는 한 학기분 1년치를 얘가 한 번에 설명을 할 수 있는지 목차를 보지 않고 혹은 목차를 보고 목차만 봐서 그 단원이 한 통에 한 큐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게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면 그게 뭐냐면 보통 그 영재원 문제라든지 어려운 문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1년치, 2년치 예를 들면 초3 때 영재원 문제, 초4 때 영재원 문제면 그때까지의 배웠던 모든 지식을 다 융합을 시키고 썼기 때문에 새로운 것처럼 교과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다 곳곳에 숨어져 있죠. 아까 봐요. 이 한 지문 한 문단에서 똑같잖아요. 지금 여기서 16세기 전반에 해서 여기서 지금 몇 줄 안 되잖아요. 지금 몇 문장이에요? 지금 이게 두 문장이죠? 두 문장이죠, 아마. 두 문장에 지금 16세기에 동양과 서양에 중국에 과학사가 들어가 있어. 한 큐에 설명한 거야. 엄청난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 수준으로 잡아내느냐. 이걸 보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막 글만 잘 읽고, 뭐, 이것만, 좋게만 잘하면 문제 안 풀어봐도 된다는 게 그 수준이 된 사람은 이걸 정확하게 읽어내면, 이걸 뭐 그렇게 많은 훈련을 안 해도 알겠지만, 애들은 이제 이걸 못 찾아내니까 문제도 풀고,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모든 이유는 이 앞에 있는 이 복합적인 개념을 한 큐에 들어가 있다는 게 보이게 하려고. 얘가 제목에서 그 많은 걸 읽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학습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려면 이 학습 목표가 어떻게 연결돼 있고 네가 풀었던 모든 문제가 다 그거랑 연결돼 있잖아를 알게끔 그거를 옆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살짝 건드려 주는 거예요. 지금 네가 계속 문제 푸는데 계속 그것만 나오는 것 같지 않아? 지금 계속 뭐 무슨 전개과정 묻는 이것도 전개과정 묻는 거고 이것도 전개과정 묻는 거고 이건 의의를 묻는 거고 이거는 그 전개과정 중에 얘랑 비교하는 문제고 그 문제 분석인 거예요 이게.
이게 쉬울 때는 그게 더 잘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과정이랑 아까 수학 푸는 거 있잖아요. 그거 꾸준하게 해주면 그게 완벽한 독해력 연습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그 통책, 그럼 맨날 짧은 문제나 뭐 단기적으로 그것만 하면 되냐? 책이나 장르별로 있잖아요. 뭐 그런 문학책도 있고 장르별로 책인데 책은 어쨌든 훨씬 호흡이 길어요. 그러면 호흡이 긴 거는 긴 거대로의 중요한 게 있겠죠. 드라마도 연장으로 애들은 요즘 긴 거에 대해서 힘들어 하니까 긴 호흡으로 갈 수 있는 거는 얘가 편안하고 흥미있고 뭔가 잘하는 분야 거를 좀 긴 책이나 두꺼운 책을 줘서 읽게 하면 그 호흡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긴 호흡을 하면서 그 전체를 얘가 아는 그것도 독해를 하는 거니까 그런 정도로 기본으로 생각을 해서 자 이걸 할 수 있는 학원을 찾아보자 내지는 아니 여기서 어느 예를 들면 내가 그러니까 그 학원에서 기대할 걸 다 기대하지 말고 수학의 어떤 얘가 혼자 절대로 어려운 문제 안 풀더라. 이거는 혼자 안 되더라.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어쨌든 노출은 하도록 하자. 정리는 내가 하더라도 노출하도록 하자. 근데 매일 뭐 지문하고 이런 거 너무 안 하는데 어떤 학원에서 보니까 뭐 어쨌든 지문은 계속 뭔가 하는 것 같더라. 그럼 이제 노출을 해놓고 근데 왔다 가는 시간이 좀 아깝다. 예, 그런 거 생각해서 차라리 뭐 정말 중요한 것만 딱 보내서 얘를 충분히 또 쉬게 해주는 게 좋죠. 아까 봤을 때 다 쉬었을 때 뭔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이게 부모님이 자 수학 학원을 그 저녁 때 안 가니까 계속 애가 자더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자 이게 수학 학원 가서 계속 문제가 생겼어요. 수학 실력이 자꾸 떨어져서. 그래서 일단 스탑을 하고 정리를 하는 시간을 주자 했더니 애가 학교에 돌아와서 8시까지 잤어요. 자고 8시 이후부터 공부를 했는데 한 3시간 했는데 본인은 푹 자고 하니까 상당히 효율이 있고 이렇게 모처럼 자기 혼자 정리해 본 적이 처음이래. 근데 부모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내리 잤다는 거야. 8시 반까지. 수학학원 안 가니까. 갔으면 그때 공부했을 건데. 자, 그러면 수학학원 갔어요. 얘가 수학학원 가서 오며 가며 시간 빠졌죠? 그 강의 듣고 자기 문제 푼 건 한 20분밖에 안 됐어. 9시에 돌아왔어. 9시부터 1시까지 놀아요. 왜냐면 막 열심히 하고 왔고 정리 안 하고 나는 공부 충분히 하고 왔고 이게 학원을 2개를 다녔는데 수학을 그런 식으로 되니까 제가 처음에 매일 주장했던 게 어쨌든 지금 수학학원에서 물론 잘했으면 그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됐을 건데 일단 그게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일 2-3시간을 그냥 푹 자고 하든 어쨌든 어떤 시간대든 나머지 그 쉬고 자는 시간을 용납을 못 하는 거예요. 부모님. 너무 문제가 큰 거야. 그러니까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고 이런 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얘가 어차피 수학을 빼면 그 시간 놀 거야. 놀고 쉬면 다른 거 좀 집중이라도 하겠지. 얘는 지금 전체가 다 안 되는 애야. 뭘 갖다 줘도 쟤에다 집중을 못 해. 그러면 좀 쉬고 하루에 이거라도 제대로 하게 하면 애가 진짜 푹 자고 짠짠하고 그러면 그 1시간은 정신 차리고 보는데 그 1시간 보는 그 공부 양이 한 달 얘가 학원에 시달리면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못 해요. 애가 종일 논다라고 생각을 해. 이게 생각이 심각해지면 이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야. 이게 잘면 항상 안 보내면 애가 논다. 물론 이제 그랬을 때 놀고 계속 노는데 어쨌든 공부를 하도록 하는데 과연 이제 컨디션이 어떠냐는 거지. 애들이 학교 돌아와서 바로 가고 11시 12시가 딱 잡아 놓는다. 그럼 그 다음날 아침부터 학교에서 그냥 내리 자요. 그래서 학원부터 자 그 세월을 3년을 했다. 물론 기본기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소화도 잘 되고 하면 그래도 성과가 나는데 이런 애들도 문제가 생기죠. 고등학교 와서 공부를 안 해. 굉장히 잘하는 애들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 전교 1등 노는 막 이렇게 했는데 대학교 가서 뭐 별로 딱히 그런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리고 정말 과거까지 가면 나는 내 인생에 할 거 다 했다 생각해도 그때부터 공부 안 해. 과거의 하위권들이 다, 예. 뭐, 나는 모든 공부를, 평생할 공부를 중학교 때 다 했다는 거죠. 그 뒤로 안 해. 그리고 얘는 과거가 내고 유명한 애지만, 나이가 들어서 딱히 일반적인 이게 평범해진 거예요, 그냥. 그 모든 의문들이 거기서 시작돼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니 애들 논리라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부모가 이제 이걸 분석을 이게 부모 분석 능력도 이런 독해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잘 보라는 거예요. 9시부터 했을 때 얘가
훨씬 집중을 잘하더라, 2시간으로. 그럼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차라리 재우고 이때 해서 하자. 그러면 그때 딱 일어났더니 이제 부모가 욕해요. 뭐, 너 학원 안 가니까 너 역시 이렇게 하고 뭐냐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얘가 신경질 나죠. 그럼 너, 지가 이제부터 좀 할 말이 됐는데, 소리 들었잖아요. 안 해요. 놀아요. A하고. 그럼 진짜 부모 얘기대로 하고, 그러면은 학원도 안 가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정말 이게, 지도하기가 참 만만치가 않죠. 이게 학습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거랑 같이 알아야 되는 거야. 한 소리 하는 순간에 푹 잤으니까. 너는 푹 자고 하면 잘할 것 같다라고 하면 애들이 희한하게 잘할 것 같다라고 하면 또 해요. 그래서 제가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 근데 얘가 막 미루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진 않아요. 그냥 야단은 쳐요. 그러면은 네가 지금 이렇게 체크면 처음부터 그 시간 8시 반이라고